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 공동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조응천 등 야권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 꼭 알아야 할 10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순위부터 공개합니다. 최근 전기가 좋다는 말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악산 등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면서 산은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오늘 사람 진짜 너무 많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 뉴스랑 이렇게 미디어로 본 거보다 한 체감상 2배 정도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기분이 뭐 없다, 뭐 메롱, 이렇게 써놓으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야. 운이 잘 이렇게 온다고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올랐던 산인데 왜 그렇게 이제 자연 환경을 훼손을 했는지. 한 유명 역술인이 운이 잘 안 풀릴 때는 관악산에 가라, 정기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악산에 오르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면 국물 웅덩이까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저 빨간 국물이 라면 국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무단으로 투기라고 바위에 이렇게 낙서도 한다고 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역술인이 서울에서 전기가 좋은 관악산에 가보라라는 말을 한 이후에 2030을 비롯해서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 영상 보이시죠? 예. 저기는 바로 감로천이라고요. 이 관악산 안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인데 지금 보면은 라면 국물로 오염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회용품이라든지 또 음식물이 뒤덮인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이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관악산 정상에서 라면 국물과 쓰레기를 버린 인간들 정말로 진정한 쓰레기답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산에 시름을 버리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그곳에 가서 먹고 즐긴 후에 챙겨갖고 내려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쓰레기를 고스란히 버리고 내려온다는 거죠. 이 감로천이라는 곳은요, 여러 가지 하천이 모여서 만들어진 생태 연못인데 아마도 관악산 정상에서 버린 오염물들이 아래로 흘러내려와서 저렇게 볼성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논란이 계속되니까 오늘 저 부분을 좀 이제 감로천을 좀 청소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그런데 전기를 받으러 갔다가 저렇게 라면 국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낙서해 놓은 바위들을 보면 오히려 기운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 불법행위입니다. 지금 저 돌에는 뭐라고 새겨져 놓은 거냐면요. 너희에게 줄 관악산에 운은 없다. 메롱이라고 놀리는 문구인데. 메롱? 예. 네,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갑자기 전기를 받기 위해 관악산을 갑작스럽게 찾는 이들을 조롱하는 표현인데 중요한 거, 이런 표현도 문제지만 저걸 저런 식으로 레커에 바위 위에 그대로 써놨다는 거죠. 결국 관악산에서 곧바로 이 긴급 보건 조치를 취했는데 이 모든 게 불법행위입니다. 실제로 관악산 일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 자연공원이라는 거죠. 공원 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벌금 수위를 높이고 무엇보다 감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어디 뭐 등산하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보면 저희 좀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뭔가 저런 행위를 발견을 했을 때 사진 찍어서 신고하거나 이러면은 경범죄 처벌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건 경범죄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그래요? 전과가 생기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벌금형 대상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저게 원상복구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상 청구를 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금융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금융치료를 잘못하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들었고요. 전기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등반을 하고 쓰레기도 가져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울릉도에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7만 원짜리 마른 오징어가 판매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해당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오징어? 헉, 울릉도 오징어. 이거 얼마야? 17,000원? 어? 17만 원? 뭐야, 0 4개.
17만 원이라고? 아니 오징어 왜 이렇게 비싸요? 시세를 한번 봐야겠어요. 5미 2만 원, 10,000원도 있고 열미에 27,000원.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짜 프리미엄 오징어인가 보다. 예, 8미, 10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10마리 정도를 묶어놓은 마른 오징어가 17만 원을 하는 모습을 한 유튜버가 공개를 한 건데요. 제가 사실 오징어를 요즘에 사본 적이 없어서 시세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딱 봐도 17만 원은 좀 비싸 보이는데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오징어 한 마리를 먹는데 17,000원을 낸다. 웬만한 이런 상가에 가서 먹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울릉도가 오징어가 유명하다곤 하지만은 실제로 온라인에서 확인한 가격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다만 무조건 비판의 시선보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세보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오징어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서 잡아서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거 시세가 반영이 됐다면은 현재 울릉도에서 저 오징어는 저렇게 비쌀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어떤 오징어이냐, 건조 방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분명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열미가 27,000원 정도에 팔리는데 현지에서는 열미가 17만 원이다. 가격 차이가 6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심하다. 울릉도 차원에서라도 가격 정가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울릉도의 오징어가 특산품으로 아주 유명하긴 합니다. 일단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현지에서 17만 원, 온라인에서는 또 2만 원대에 판매되는 오징어들도 있다 보니까 관광객 상대로 바가지다, 판매 가격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좀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자체가 잡히지가 않아서 가격이 워낙 비싸다. 또 건조 방식 등에 따라서 울릉도 오징어는 더 비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는 비계가 잔뜩 붙어 있었던 삼겹살, 뭐 여러 가지 이런 논란 때문에 바가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이번 오징어 논란에 대해서도 울릉군이 입장을 좀 낸 것 같더라고요. 네, 울릉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요즘 오징어가 거의 안 나와서 실제로 가격 형성이 그렇게 높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집은 다른 집보다 싸게 팝니다라는 반응까지 내놨다는데, 실제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은 그건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식에 눈에 맞냐는 겁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울릉도 같은 경우는 그 비계 삼겹살, 그게 문제가 됐을 때도 문제 없다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뭐 찌개용으로 하려고 했던 앞다리살을 내놨다라는 뒤늦게 해명을 했다가 결국은 행정 조치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울릉도가 택시비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에 46만 명이 찾았는데 지난해는 30만대로 거의 20% 이상 감소했거든요. 물론 이런 요소가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울릉군에 대해서 점점 더 가격 폭리를 취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격 안내, 품질 관리, 더 나아가서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오징어가 잡히지 않다 보면 가격이 좀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매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안내도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드디어 예방을 했는데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두 사람이 함께 예방을 했고요. 한 90여 분, 1시간 반 정도 만났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추경호 후보가 말을 전했고요. 이철우 후보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한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셨고 시민을 곧 만날 거라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최근에 좀 바빠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뭐 선거에도 꽤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수가 특히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거에 어려움을 처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원래 지역구가 달성군이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 거기 살고 있고 특히 이제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생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이 선거 때만 되면 박정희, 박근혜 이 두 분의 어떤 이 후광을 입으려고 하는 후보들의 어떤 노력도 있는데 그동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현실 정치에 그렇게 해서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최근의 행보로는 이제 장동혁 전 대표가
당시에 이제 단식을 할 때 네. 그때 한번 이제 서울에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단식을 풀기도 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최측근인 유영아 의원이 나섰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성에서 일단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호 후보가 이제 나섰는데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보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선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대구 예전처럼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의 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아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아마 움직임들이 앞으로 아마 후보 진영에서 있을 것 같고 박 전 대통령도 예전처럼 뭐 건강도 많이 회복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어떤 중간에 뭐 지원 유세라든지 지원 방문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 특히 이제 지금 추경호 후보가 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김부겸 후보가 나서고 있고 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도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만남이 어떻게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추경호 후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경북지사 선거보다는 대구시장 선거에 조금 더 관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90여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난 시간은 40여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꽤 긴 시간인 것 같아요. 4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설명해 준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즘에 어떤 게 관심인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거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거기답게 꽉 찬 스케줄, 꽤 스케줄이 많고 바쁘다라고 하는데 선거 판세 분석도 하고 특히 대구 경북 선거에 대한 고민도 한다. 이게 물론 이철우 후보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긴 합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네. 저는 눈에 띄는 게요. 선거 판세 분석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글쎄요, 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찾아뵌 후보들이 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선거 판세 어떻게 보시냐? 뭐 김부겸 후보도 나왔고 뭐 이런 그 대구 경북 선거가 뭐 민주당에도 좀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도 있다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어떻게 보면 현직 뭐 대표 때 비대위원장 때 선거를 다 전승을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글쎄요, 김부겸 후보도 계속 예방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솔직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봤던 이 예방한 거에 대한 후보들의 이런 그 예우를 해주는 것 이상을 넘어서 정말 이런 유세까지 하신다면은 그 이전에 저는 민주당 후보의 예방도 좀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 뭐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사실 한 진영의 대표라기보다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뭐 김부겸 후보는 사실 민주당입니다만 김부겸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그래도 보수에서도 좀 인정하는 보수에서도 좀 뭔가 정쟁에 앞서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좀 예방을 좀 받아주시고 만약에 좀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입장을 좀 말씀해 드려봅니다. 사실 뭐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들을 먼저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 김부겸 후보의 예방도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추경호 후보와 이철우 후보는 최근에 좀 같이 다니는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선거도 워낙 판세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동선대위 차원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지난 1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구미에 있는 생가를 함께 방문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나란히 박 전 대통령 사절을 예방을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뭐 박근혜 마케팅 김부겸 후보도 처음 등장을 하면서 했던 것이긴 한데 대구 경북 지역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보수 결집을 좀 해보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보수가 황금기를 누렸던 시절의 상징적인 인물들이기도 하고 또 지금 굉장히 몇 년간 이어져 온 진짜 보수 맞냐, 가짜 보수다, 뭐 극우다 이런 거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사실 그 뿌리로 올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 뿌리에서는 분열이 없었으니까 그때의 그 보수의 정신을 일깨우고 또 결합을 꾀하는 거 그게 이제 프레임상으로도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부나 뭐 한동훈 대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뿌리로 올라가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게 훨씬 득표에 도움이 된다. 또
모두가 이 보수의 가치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에서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정희 마케팅, 박근혜 마케팅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사실 최근에 선거들에 있어서 평소에는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SNS나 이런 거에 메시지 내신 적도 없고 전혀 안 하시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랑 굉장히 다르죠. 그분은 잊혀지고 싶다 그러는데 맨날 메시지 냈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잊혀지고 싶지만 나에게 득되는 거 없고 공을 나눠 가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는 모습을 드러내셨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보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큰 정치인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선거 운동은 아니지만 그 즈음에 뭐 서문시장이나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냥 어떤 특별한 메시지 아니라 거기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에게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지 또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또 헌신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장 다니면서 투표를 해달라, 투표 독려만 하더라도 그게 선거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두 사람의 얘기를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고 또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우리 지사님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혼자 계시네 적적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쭈니까 스케줄이 꽉 찼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고 여기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물가를 좀 알아볼 겸 시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지금은 뭐 제가 뭐 때를 이야기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 있었고 선거 여왕답게 대부분 분석을 좀 하고 계시고 지난 대선 때 김문수 당시 후보를 도우러 나온 게 8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1년 만에 또 이번에 지방선거 지원에 나설지가 관심인데 일단 이철우 후보는 요청은 한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과연 나올까요? 저는 이제 판세 분석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예.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가능성이 조금 더 적다.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나 뭐 이철우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정세 분석을 판단을 했는데 그럼 질 것 같으면 괜히 또 본인이 나가가지고 운동까지 해줬는데 지면 조금 뻘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있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릴 때는 사실 본인의 어떤 아픈 가족사가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한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잘 돼야겠다, 잘 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대구 시민들이나 경북 도민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선거는 선거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한 표라도 보태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출소하시는 게 과연 본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나와서 어떻게든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하지만 지난 대선 때 판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문수 당시 후보를 도우러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습도 보고 오시죠. 오늘요 저희 박근혜 대통령 만나 뵙고 이제 가는데 말씀은 유영아 의원님하고 신동욱 우리 대변인하고 두 분께서 나중에 말씀드리셨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보고 싶죠? 그랬더니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나와서 한 번씩 여러분을 뵙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직후에 치러진 대선이라서 지난 대선도 보수 정당 후보들에게는 좀 쉽지 않았고 특히 보수 후보들이 또 여러 명이 나오는 바람에 단일화에 대한 좀 열망도 있었던 그런 대선이긴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어쨌든 지난 대선은 저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강성필 부대변인 말은 오히려 판이 좀 어려워지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현종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보수에 사실은 큰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계신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의 전성시대라고 하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전성시대였죠. 그때 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면 선거 어려울 때 정말 어떤 대단한 결단을 통해서 선거 승리를 일궈냈던 뭐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결국 이제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너무나 낮고 또 지금 보수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아마 두 분이 그냥 보고만 계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전 선거처럼 그냥 평상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뭐 본인이 굳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지금 사실은 대구 경북 그동안 보면 특히 대구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선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수의 어른으로서 마지막 본인의 어떤 좀 이 영향력, 그다음 헌신을 아마 보여주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떤 지금 상황에서 뭐 유불리를 따지고 뭐 손익계산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본인의 역할을 그냥 선거 때마다 늘 해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마 추경호 후보를 좀 지원하기 위한 뭐 본인만의 아마 활동들을 하실 걸로 보여져요. 예. 뭐 그것이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본인은 그만큼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보수 세력에서 어떤 어른으로서 본인의 어떤 위치를 점하는 거 뭐 그거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추경호 후보 이 개소식 때 영상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어쨌건 이번에는 추경호 후보를 돕기 위한 주 전직 대통령의 활동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확실히 보수 결집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는 민심 얻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악수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꼭 이번에 꼭 진짜 멋지게 성공하실 걸 기대합니다. 관계자들만 묵어. 다른 사람들 묵으면 나중에 다 선거 다 걸린다. 빨리 묵어, 빨리 묵어. 형치윤 부대변인님, 뭐 네. 대구 지역에서 의원도 지냈고 대구에서는 워낙 뭐 인지도가 높습니다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보수 진영 후보들 만난 걸 보면은 마음은 좀 조급해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근데 뭐 김부겸 후보의 선거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추경호 후보와는 좀 결이 다른데요. 추경호 후보는 프레임을 아마 어떻게든 보수의 추경호 대 민주당의 김부겸 요 프레임을 짜고 싶을 것 같은데 예. 김부겸 후보의 프레임은 지금 다르거든요. 이번에 김부겸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께 계속해서 대구에서는 단 한 번도 민주당에 기회를 안 주지 않았느냐. 계속 보수에게만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보수의 재정 대립도는 정말 최하위고 보수의 발전, 대구의 발전을 정말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되물으면서 정말 그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 임기 4년 남았는데 지금 대구시장 임기 4년 아니냐. 그 임기만큼은 김부겸이 돼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 보겠다. 그러니까 김부겸이를 정말 한번 해줄 것인지 아닌지 이번 선거에는 이거를 좀 고민해달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 차원의 뭐 대대적인 캠페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계속 시장 그리고 그 시민들 만나면서 대구 시민들께 김부겸이가 왔습니다. 김부겸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는 민생 행보가 계속 선거 캠페인 동안 하는 것이죠. 아마 추경호 후보는 뭐 병행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장 다니고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큰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보수 후보 추경호 대 민주당 김부겸 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만큼은 대구 시민들도 한 번쯤 고민해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국민의힘도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 그 경선 자체가 너무 파열음이 심했잖아요. 예. 사실상 1, 2등 달리던 후보들을 컷오프 시켜버리고 지금 사실 주호영 의원은 아직 선거운동 나서지도 않고 있습니다. 합류를 아직까지는 안 했죠. 사실상 뭐 김부겸 후보의 덕담까지 덧내면서 지금 누구를 과연 지지할 것인가, 추경호 후보를 지지를 제대로 해줄 것인가도 지금 미지수 아닙니까?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재보궐선거 공천 받은 다음에 이제 입장이 좀 바뀐 느낌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 분들도 생각할 때 보수는 정말 이번 대구시장만큼은 좀 혼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김부겸 후보께서 흔들리지 않고 저 기조를 쭉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네. 추경호 후보의 마지막 보수 결집 퍼즐은 주호영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언제 합류할지 또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부산 북갑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불거진 하정우 후보의 오빠 발언 논란을 재차 짚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응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한테 더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더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살짜리 여자아이가 정청래 대표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여러 번 하니까 이게 아동학대범 아닙니까? 예, 오빠 강요범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동에게는 더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긴 했는데 정청래, 하정우 두 사람의 사과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구전영 변호사님, 마치 뭐 아동이 중심에 서게 된 상황에 대해 사과를 한 거 이거는 좀 문제다. 뭔가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과도 사과 같지 않게 해버린 거죠. 아동이 중심에 서게 했다. 뭐 그거는 무슨 아동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들로 인해서 아동이 뭐가 조명을 받아가지고 그게 드러났다. 뭐 이럴 때나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아동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실 예.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 그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의 낡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도 거의 유사한 패턴의 내용들이 징계나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후임 직원한테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게 성희롱이나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 법적인 제재를 받아왔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게 여성, 그 중에서도 아동, 정말 약자 중에 약자거든요. 근데 이 아동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는 게 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인가, 내 선거운동의 객체로 도구로 여기고 카메라 찍히는 거 내가 사진 한 장 얻고 재밌는 장면 하나 연출해보겠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과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거를 뭐 진영의 논리로 상대방 쪽이 뭐 과하게 때린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그러는 것 자체도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 사실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사과 메시지 나왔는데 사과하기 전에 민주당 패널 분들이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까지 막 쉴드를 쳤었거든요. 예. 이게 진영 논리나 선거 앞에서는 상식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가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나이의 아이를 갖고 계시군요. 예. 그래서 너무 공감하고 좀 불쾌한 마음이 저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아이 데리고 나가면은 상식 있는 어른들은 아이한테 얘기 건네고 싶어도 직접 말 안 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호자에게 얘기 좀 시켜봐도 돼요? 뭐 이거 먹을 것 좀 줘도 돼요? 이렇게 어른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한테 왜냐하면 아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고 네. 이상한 거 시켰을 때 막 되게 울고 막 싫어하고 이러면 그게 다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그거에 대한 상식이 다 있으신데 저는 아이 데리고 다닐 때 이렇게 불편해 본 적이 없는데 저 영상에서 아직도 저런 분이 있구나라는 걸 봐서 놀랐습니다. 어제 저 논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빠 강요범, 아동학대범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정청래 대표의 얼굴을 보고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사과가 조금 늦은 건 아니었을까요? 정청래 대표나 하정우 후보. 뭐 사과가 늦었냐? 그거는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늦었다고 느끼면 늦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사실 뭐 다른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도 저렇게 바른 소리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공정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마음을 좀 다잡고 또 계속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아유, 귀여워. 진짜. 여기서 사진 엄마 있어,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갖고 이모를 가져. 이모. 이모님 이쁘시네. 너무 미인이시네. 하나, 둘, 셋.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하정우 수석이 구포시장에 내려간 당일날 악수한 이후에 손을 털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 정치 베테랑인 정청래 대표와 같이 다니는 과정에서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이게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뭐 대처를
당장 이제 현장에서 하긴 쉽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이거 좀 논란이 길게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사실 나이 차이가 40에서 50살 차이 나는 그 어린애한테 오빠라고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예. 발언을 하면 어떻겠냐. 예.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자령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아이에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거운동이지만 아이가 자신한테 접근하면 그래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보면 자꾸 강요하잖아요. 오빠라고 불러봐라고 강요한다든지. 예. 그리고 지금 해명문에다 보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아이가 왜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자기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그걸 왜 아이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 사과문이 하정우 후보 사과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도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낸 사과문과 하정우 후보의 사과문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문제되는 그 대목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두 사람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처음에 어떤 뭐 손 터는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이 유권자들을 대할 때 이게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아이한테도 보니까 과도하게 90도로 인사하던데 예. 이제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네. 자신이 진심으로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에게 접근할 때 드러나는 것이고 사실 이런 문제는 뭔가 배워서 학습돼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타인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겸손하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논란은 뭐 정청래 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 대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억지로 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시 아 그래? 아 괜찮아. 자 다시 좀 시작. 오빠 화이팅! 고마워요. 정청래가 정청래했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서민적이고 소통 능력이 좋고 사람들한테 친숙해요. 근데 그게 과할 때가 있어요. 저런 사고가 저는 반드시 터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가 저런 일이 터질 걸로 예상을 했다. 너무 과도한 소통 능력, 뭐 과한 스킨십 때문에 논란이 있을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성치훈 부대변인님, 네. 성 부대변인은 어떠세요? 이런 일이 터질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고요. 전혀 모르셨어요. 앞으로 또 터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조심을 해야겠죠. 일단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사과문도 뭐 좀 부족한 부분, 표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좀 앞으로 이런 논란들을 벗어나서 정말 부산 북구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펼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도 뭐 그렇게 여론이 뭐 우호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런 할 말만 했다 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주변에는 없는데 네. 부적절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야당에서는 또 정청래가 정청래했다. 또 이건 또 과한 공격 아닌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영상을 봤던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악재이고 야당에는 호재일 수도 있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너무 깎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여당 대표의 뭐 외모를 뭐 험상궂다면서 좀 조롱성 낀 비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송원석 지금 화면에 잡히지 않았었지만 옆에서 사실 같이 키득거리고 있었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걸 오히려 품격 있게 비판을 하면서 야당의 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본인들이 전 실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좀 조심을 많이 해야겠죠.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뭐 영남이나 이쪽에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뿐만 아닙니다. 모든 지금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느 곳에든 우리 당의 유리한 지역에서 저런 설화가 또 터지잖아요. 그럼 또 바로 대구 선거, 부산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예. 2년 전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에서의 논란이 생겼던 것들이 결국 부산에서의 이런 선거 뒤집힘에 영향을 주었다고 좀 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좀
우리 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가면 좀 안일할 수 있거든. 조금 나이브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런 예. 말 한마디가 전국에 있는 특히나 접전을 펼치고 있는 특히나 우리가 불리한데도 좀 해볼 만한 선거로서 아까 나왔던 김부겸 후보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면서 본인의 선거가 아닌 지금 민주당 전체의 선거라는 생각으로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 당이 좀 실수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사실 이걸 계속 다루는 것 자체도 저 아동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저희도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좀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인천 연수갑에 공천을 받아서 뛰고 있는 후보인데요. 구전영 변호사님, 영남에 가서 괜히 좀 문제 일으키지 말고 부산 같은 경우도 전재수에게 맡겨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청래 대표도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줬으면 하는 여론들이 좀 불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사실 또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뭐 유머러스하고 소구력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걸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말이 좀 거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저런 부분들이 후보에게는 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같이 3자 대결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가 스스로 좀 깎아먹는 부분이 생기면 정말 혼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에 그 도봉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게 동네 어딘지도 모르는 발언 한마디로 날아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안기령 부대변인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떠오르고 또 사실 이준석 대표의 3자 구도도 지금 여기에 북부의 3자 구도에 자꾸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때도 이준석이 10년간 쌓아온 인지도도 있었지만 그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스스로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터지면서 스스로 조금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맞물려 가지고 마중물처럼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우려의 목소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부산북갑 후보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하정우 수석의 악수 논란이라든지 이제 저런 발언 논란들이 좀 불거진 것들이 다 포함된 기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조금 변동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한 것이고 이번 조사의 의미는 하정우 후보가 이제 이 청와대를 나와서 사실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첫 번째 행보를 국보시장 했던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이 지지율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민식 후보가 아마 내일 후보가 결정된다고 그러죠. 예. 이영구 전 KBS 기자와 아직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 조사보다는 이제 한동훈 후보는 상당히 약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지역을 열심히 지금 다닌 결과가 뭐 포함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2강 1중 구도가 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정식으로 많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지율이 나올지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보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떤 표로서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보통 보면 이제 이게 너무나 격차가 나버리면 사실상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사표 방지 심리가 또 있거든요. 예.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북구갑은 보면 다른 부산과는 달리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게 지난번 아마 대선 때도 여기가 김문수 후보가 꽤 많이 잘 나왔던 지역이에요. 네. 그만큼 당시에도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한동훈 박민식 후보를 합하면 하정우 후보보다 꽤 많지 않습니까? 50%가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보면. 예.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새 후보가 어떻게 이제 지금 민심을 잡아나갈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아마 흥미로운 그런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 못지않게 부산북가 보궐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내려간 직후부터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많아서 그게 좀 고민일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에도 그런 논란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뭐 저는 일부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선거에서 여론조사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추이가 좋으려면은 간단합니다.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악재가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선거가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사실 30일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5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다만 특징이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각자의 지지층이 좀 결집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은 박민식 후보가 사실 상당히 처지지 않아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ARS 방식이기 때문에 예. ARS의 방식의 특징은 전환 면접과 비교했을 때 적극 지지층이 많이 응답을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ARS 딱 들어보면 바로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 면접을 했을 때 적극 지지층의 숫자와 거의 ARS 숫자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들은 확실히 결집되어 있다. 그런데 박민식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정식으로 나서서 3자 구도가 된다고 하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직 박민식 후보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내일쯤이면 후보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게 아마 또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민식 전 의원은 여전히 단일화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과 모든 지지자들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저는 단일화라는 정치 공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지더라도 한동훈만은 막겠다는 그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지금 장동혁 당권파는 오로지 그냥 한동훈만 막고 그걸 막으려는 한동훈을 막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일도 없습니다. 단일화다 하는 게 왜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우리 경상도말 주끼리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야 이건 네가 가지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주민들 보면 장난치나. 주민들이 뭐 장난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표가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할지 이것도 좀 선거 기간 내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단일화 생각 1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영풍 전 기자도 지난번에 공천 면접 보고 나서 나는 아예 각서까지 쓰자고 했다. 단일화 절대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3자 구도로 갔을 때는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것 같은데요. 구전은 변호사님. 지금은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언제까지 좀 이게 이 방향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단일화가 되면 이기죠. 근데 이기는데 단일화된 후보가 이기기 때문에 단일화를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했다가 다른 지역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기서 단일화했는데 자기가 진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 북구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가 여기서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행보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가나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단일화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단일화하는 거는 만약에 졌을 때 나는 그냥 갈 곳이 없어져가지고 정치 생명 끝난다라는 거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번에 되면 좋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2년 뒤에 총선에 나온다라는 각오로 내려간 거라 가지고 이번에 안 돼가지고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했는데 졌다라고 하면 2년 뒤 선거에는 박민식 후보가 그럼 자리 잡고 있을 텐데 그때 그럼 어떻게 또 자리를 잡나. 이게 다 나중 2년 뒤를 생각해서도 두 사람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 입장에선 단일화하면 이기는데 왜 저러나 이러겠지만 예전에도 이기는 거 뻔한데도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단일화가 안 돼 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시감 드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이제 뭐 우려가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분들은 아마 표로서 내가 투표로 단일화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가 이제 조만간 박민식 후보까지도 아마 확정이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났을 때 여론조사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은 유권자들께서 스스로 결정을 아마 내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론조사의 추이가 아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표심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표로 단일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산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나서자 야권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공동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고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서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은 분명해졌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모여서 이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 성명, 공동 일정, 그리고 공동 대응 기구를 통해서 치수호 전선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나란히 서 있는 이 5명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입니다.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유정부 인천시장 후보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까지 왔고요. 조홍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 자리를 처음 제안을 했고 오늘 오전에 이 5명이 만나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뭐 어떤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걸까요? 일단 이제 이번 선거는 그냥 이 사태가 아니었으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었으면 무난하게 이슈가 별로 없이 사실은 뭐 여권에게 유리한 구도로 형성되어 갔었는데 굳이 여당에서 이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선거 전에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예. 즉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관련된 12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례가 없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니 대통령 본인이 자기 범죄를 지금 무효화시키는 특검을 임명한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지금 분노감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내부 문제 뭐 등등 때문에 사실 이슈에 갇혀 있었는데 사실 후보들끼리 이제 연대가 시작된 거죠. 예. 후보들끼리 선거 이슈를 동시에 이야기할 경우에 이슈가 커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런 또 탑10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를 다루는 거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후보들이 연대해서 뭐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공동 집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형태를 통해서 이제 지금 아마 분위기를 좀 띄우고 이슈화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왜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지? 라는 아마 우려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단 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건 이게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또 영남 지역 후보들도 지금 뭔가 연대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파괴를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선거 운동에 이슈가 없던 야권을 좀 뭉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동 대응할 이슈를 던져줬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현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고 내일은 국민의힘 영남권 후보들끼리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모레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확실히 영남권에서는 이번 이슈가 유권자들에게 반응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마친 것 같아요. 성치훈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여기에는 좀 반응을 할 것 같다. 이거 막으려고 투표장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최대한 이걸 파일을 키우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여서 광역단체장 당선이 된다고 해서 이걸 뭐 막을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정치적 이슈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선거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한 이슈 파이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수도권 후보들도 모인 것도 사실 이 개혁신당 조홍천 후보가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뒤늦게 반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제안은 보수 괴멸을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처음에 약간 거부를 했었거든요. 안 올 것처럼 하다가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저 연석회의 하기 전에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먼저 따로 뭔가 또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기에서 우리가 저 사진을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양향자 후보는 저 사진만 찍고 연석회의 참여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 회의의 목적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관련된 걸 뭐 저지하기 위한다기보다는 내용적 측면은 저희가 뒤에 다룰 거니까 내용적 측면을 떠나서 그냥 선거 차원에서 보수끼리 연대할 수 있다. 지금 보수가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이 군소정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서울시장 후보도 냈고 경기도지사 후보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안 그래도 수도권 선거에서 열악한데 지금 후보까지 갈려져 있으니 더 패배가 확실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게 정책연대나 뭐 다른 거 하지만 이거 우리 연대할 수 있다, 단일화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예. 그런 보수 유권자들에게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인 것 같고요. 근데 양향자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인데 어제 됐는데. 그렇죠. 어제 됐는데 뭔가
지금 뭐 받는 글 뭐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에 불과합니다만 무슨 서울에서는 개혁신당 뭐 후보가 사퇴를 하고 뭐 여기 그 경기도에서는 그 개혁신당 후보로 밀어주고 뭐 이런 뭐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양자 후보 입장에서는 이건 보수 개멸 시나리오다. 그리고 참여하기 싫다라는 입장. 이건 그렇게 하다가 또 막상 간 김에 다른 후보들 다 사진 찍는데 본인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설득이 좀 된 모양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진만 찍고 또 마음은 불편하니까 또 회의장은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수 후보들 광역단체장 수도권에서 좀 면대를 할 수 있다는 좀 냉세를 풍기기 위해서 모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인 양양자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강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대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 법안에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뭉쳤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그 국조특위 청문회를 끝난 이후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건데요. 민주당 의원 31명이 참여를 했고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서 총 12개 사건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검 임명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검이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의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전웅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요. 이 법안, 이런 법안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듣도 보도 못했죠. 그리고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계신 분 중에서도 김용남 의원이 지금 인터뷰에서 자기도 이런 건 못 봤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법률가는 이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삼권 분립 안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제기했으면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심만 끝나면은 항소 포기하는 또 그런 선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왜 법원에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안 받고 스스로 걷어들이게 만들죠? 그리고 스스로 걷어들이는 게 정말 맞으면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검찰이 공소 취소라는 게 맞을 텐데 예. 특검에 부여해가지고 내가 기소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이거 공소 취소를 위해 달려가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설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소한 사건이 아니니까. 내가 수사하고 내가 기소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취소 권한도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논리 일관은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거에 대해서 특검이 뺏어가지고 한다? 내가 지금 뭐 어떤 작가가 쓴 책에 대해서 갑질막박 쓱쓱쓱 하면은 그 작품이 완성이 되나요? 정말 그 뜻이 알긴 하나요? 예. 그 우리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면은 공판검사가 있는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 직관이라 그래서 수사검사가 직접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넘겨받은 사람들은 그 사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특별검사가 와가지고 이걸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지금 뛰어든 사건에 불과하다. 이따가 이제 특별검사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할 내용이 있을 텐데 예. 여러 가지로 이거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그냥 목적을 정해놓은 특검이라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특검법대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고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독소조항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 같은데 재판 중인 사건도 자동 이첩을 하게 되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의 별건 수사를 허용하게 된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뭐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공소 취소 권한을 주게 된다라는 논란도 있지만 또 검사가 특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업무 배제도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삼권 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는 법안이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일단 저 처리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말했듯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과정, 그리고 국민의 의견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언제 딱 바로 뭐 급하게 이렇게 처리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국민의힘에게 조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앞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조특위를 통해 가지고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뭐 형량 거래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협박과 회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리오남에게 뭐 돈을 줬다는데 리오남은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은 필리핀에 있지도 않고 삼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김성태 씨도 대북 성군과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의 이제 증거가 조작되고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증거가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조작이 됐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 조작됐으니까 무죄 받을 게 뻔하니까 뭐 임기 끝나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누군가 공소 취소할 것인가라고 그때 정하면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마치 우리가 공소 취소하는 것처럼 하는데 공소 취소 뭐 민주당의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좋고 이미 지금 드러난 조작 그 증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못 믿겠다면 왜 못 믿는 건지 그런 입장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혀드려야죠. 방용철 부회장이 리오남 보고 직접 돈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리오남은 그 당시에 제3국에 있었다는 주장이 이미 판결에서도 다루어졌는데 배척이 됐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화영에 대한 확정 판결에 대한 판결 불복입니다. 이미 다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조특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국조특위에 관해서 그 이제 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반대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유리한 거 몇 개 따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밝혀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만약에 이화영 판결에 대해서도 증거가 뭐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 재심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판사님하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국민적인 혼란을 초래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증거가 조작이나 회유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 증거법에 의해서 그 증거만 덜어내면 됩니다. 송영길 대표도 증거 훼손됐다고 해서 무죄 받으시잖아요. 저는 결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결 그렇게 받으시잖아요. 공소 취소 안 하고. 그러니까 증거법에 대해서 만약에 회유가 있었다라면은 그 증거만 딱 빼내는 게 우리 증거법의 역사고 세계적으로 일관됐는데 그거 하나가 조작이거나 회유가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 전체를 해야 된다? 이런 법리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잘못된 증거 있는데 그 증거만 드러내면 된다고요? 그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사람은 누가 구제해 줍니까? 그리고 방영철 전 부회장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은 안내란 사람이지만 줬다고 하는 김성태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태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공소 취소는 나중에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서 해결할 일이다. 뭐 뒤에 저희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는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사실 특검할 때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데 사실 재판을 그럼 받아서 무죄를 받는 게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 아까 증거법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조작 기소 특검으로 가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재판을 통해서 규명하는 게 이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다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회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판사님이 따져가지고 회유가 있어서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 증거를 딱 빼내요. 그러면 이 증거는 없는 셈 치고서 진술을 뺀 상태에서 나머지 증거 가지고서 입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 입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국민들 다 따져줘야 되죠. 그러니까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법안 처리는 국회 소관이라면서 침묵하던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여당이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이렇게. 이건 마피아 두목이 누구 죽이겠다는 행동대장들한테 잘해봐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시키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공소 취소시키면 탄핵합니다. 이런 사안이 국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과연 국민들의 뜻을 물을 사안인가? 국민의 한 명으로서 당연히 셀프 면죄 특검을 추진하는 법안을 철회하도록 민주당에 촉구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해진 대통령의 입장은 구체적 시기와 절차는 국민적인 의견 수렴 그리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라는 건데요. 성치훈 부대변인님, 이게 그러니까 중단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시기를 좀 봐서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전 대통령실은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면 바로 당무 개입이라고. 당무 개입했으니까 탄핵감이라고 또 야당은 그렇게 비판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뭐 여당에서 저희 당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표하든 저런 식의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에서는 당연히 시기적 문제도 들여다봐야 될 거고 전 내용적 측면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뭔가 공소 유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을 뭔가 공소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야당의 프레임. 지금 대통령의 혐의 중 일단 그 재판 1심, 2심 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파기 완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공소 취소 못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나온 거는 공소 취소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 못 하는 건도 분명 있고 공소 취소가 가능한 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저는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무조건 공소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도 좀 국민께 알릴 필요도 있고요. 저는 이 검찰의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증거가 드러났다면 그거를 들여다보는 특검이니까 만약에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유죄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공소 취소가 가능한 정도의 좀 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조건 자의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공소 취소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저는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 그리고 진보 진영 또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나 이런 언론에서의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용적인 측면도 좀 가다듬고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만약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이걸 정말 추진을 정말 끝내 할 것인지도 판단을 해보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거를 좀 진중해가 받아들이고 지금 일단 31명 정도의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거잖아요. 예. 당 전체 차원에서 아마 의총이나 이런 걸 열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제 의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이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는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행동대장에게 잘해봐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해봐라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도 선거를 앞두고 그냥 미룰 뿐이지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간 끌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현정 위원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이라 해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차별받아서 안 되죠. 또 하나, 대통령이라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예. 자,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됐을 때 저도 특검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나요? 다 해줄 수 있나요?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은요, 이거는 일이 있으면 2심에서 하거나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따지거나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재심에 따집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제도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사심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이 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누구도 이 길에서 벗어나는 걸 하면 특혜입니다. 근데 왜 대통령만 자신의 죄에 관련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왜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 특검이 범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자격을 그 권한을 주는 겁니까? 그게 차별인가요? 특혜인가요? 명백한 특혜 아닌가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법은 왜 대통령 1인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을 허용할까요? 저는 이게 허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특검 만들어서 이거 공소 취소해. 자, 전례도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민주당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결사 반대할 건가요? 자, 지금 이 법은요, 원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통령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억울하겠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 재판받는 거 불편하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끔 적용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예외를 허용하는 이상 이거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예. 민주당 내부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볼까 합니다. 여권 입장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후보자들을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어떤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 그래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일을 진행해달라고 저희 말씀드린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기소 주체와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지는 거와 관련해서 특히
정치적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을 특검이 수사 대상도 아닌 공소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제가 본 기억은 지금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평택을 후보, 김용남 후보도 우려를 했고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역시 좀 우려를 표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내부 단톡방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 조절할 것을 제안한다. 권칠승 의원이 올린 글인데 김부겸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경북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임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영남에서 이기지 못하면 지는 선거다. 지도부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재명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오다 보니까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시점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내용적인 측면도 있고 아마 그냥 시점만 조절하게 되면 분명히 야당은 배편을 계속 할 겁니다. 지방선거 눈가림용 아니냐. 근데 전 이거 얘기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거가 지방선거만 있나요? 만약에 국민들의 비판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데 지방선거 이후로만 미루고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통과를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2년 뒤 총선은 이제 내년부터 벌써 시작될 거거든요. 총선에도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론이 안 좋고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면은 저는 충분히 당 차원에서 내용도 많이 들여다볼 거고요. 내용도 전 충분히 수정 가능한 부분.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도 진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도 뭔가 국민적 우려가 있다. 그럼 또 지도부가 한 번 더 판단을 하겠죠. 일단 시도 그 시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지금 무조건 일단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거의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와 그 내용을 수정할 게 있는지 또 우려점을 어떻게 녹아낼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말을 한 대로 국민 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그 옳은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2차 종합특검이 SNS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수사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유튜브에 출연해서 설명하는 등 특검 구성원들의 돌발 행동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특검의 특별수사관 한 명이 SNS에 사진과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 같은 것을 올린 SNS 게시물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NS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공지는 이미 나간 바가 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네,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한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특검과 함께 임명장을 들고 찍은 사진 올렸고 피의자 진술조서에 본인이 날이 난 사진을 이렇게 올렸고 사무실 안내 팻말까지 찍어서 올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외부적으로 알릴 만한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전호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이런 거 올린 거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왜 올렸을까요? 기본도 안 된 거죠, 저거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저는 원래 SNS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올리는 거에 의해서 제 사건이 영향을 받을까 봐. 의뢰인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었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상대방 쪽이 볼까 봐. 저는 그래서 내 맡은 책임에 의해서 내 행실을 좀 바로잡고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SNS를 안 했었거든요. 전 지금도 이제 개인적인 거 전혀 안 올려요. 근데 지금 저분은 변호사가 갑자기 특검 수사관이 됐다가 다시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 자체가 앞으로 형사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거. 이게 지금 벌써부터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건데 공적 마인드 없이 저렇게 저거를 자기 타이틀로 삼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의 행실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특검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을 다뤄야 되고 헌법 질서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신의 몸을 되돌아보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저게 까딱 넘어가면은 이게 다 범죄가 됩니다. 공무살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게 되니까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징계를 하는 분 자체도 본인이 유튜브 나가가지고 수사 상황 다 공개하시고 이랬던 거라 가지고 저는 저 특검은 정말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정말 이 특검 자체가 민주당 정권 들어와가지고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문제다.
이 특별 검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탑10처럼 항상 하는 정규 방송이 있고 특집 방송이 있잖아요. 그거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한 번 한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집이죠. 근데 특별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모였으면 공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 내가 타이틀 얻고 싶어 하고 저 사람 나가가지고 이제 먹고 살 국민이 이거를 경력으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에 거랑도 연결되는 게 공소 취소하고 싶다고 주장하시면 기존 시스템대로 검찰 보고 하라 그러면 돼요. 근데 왜 못하냐? 그거는 이 정권에서 쭉 라인 타가지고 나중에 다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특검은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끝나면 해체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떴다방 같은 식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굳은 일 맡기고서 치워버리기에 너무 좋으니까 특검 제도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특검에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러고 있다. 그걸 이제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지금 이 정부에선 너무 남용돼가지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예. 특별검사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 수사하기 위해서 제도의 본질이 있는 건데 네. 살아있는 권력에 도움되기 위해서 공소취소 논의한다는 건 제도 자체의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필요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검인데요. 구자룡 변호사가 얘기하신 대로 김지미 특검 보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예, 예. 네.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뭐 만들어 갔느냐 하는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지 그 대부송금 사건 자체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소환은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일 테고 나오는 이제 법이긴 합니다만. 빌드업을 해야 그렇죠. 돼서 빌드업 과정입니다. 예. 네. 국민들이 약간 원하시는 포토라인에 서서 누가 지금 소환 조사를 받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는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참고인이라 저희가 이제 좀 조용조용히 부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빌드업 과정이어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게 만약에 정권의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특검으로서는 참 부적절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공직자고 아무리 이제 특별 검사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국민의힘에서 이 정권에서 저렇게 뭐 특검 남발했다고 하잖아요. 남발된 이유가 뭡니까? 남발인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잘못들을 많이 하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깨끗해야지 남은 도 단죄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 뭐 유튜브 나와서 오해받을 일 하고 또 SNS에 뭐 앞으로 먹고 살 궁리한다 이렇게 비판받을 짓을 해버리면 정말로 이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엄벌에 처하는 게 맞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특검을 들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수사에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배들을 미국이 빼내겠다면서 이 계획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you restart military strikes on targets?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sir. They used tugboats, and then we landed on top of it. On top of everything else, we then land on top of it, and we took over the ship. We took over the cargo, took over the oil. So who would have thought we were doing that? We're like pirates. We're sort of like pirates.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프로젝트 프리덤을 실시하겠다. 4일부터 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동 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중동 시간 기준으로 4일 오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정오부터 오후 시간이 되는 건데 시차가 한 6시간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미 뭔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한범 위원님, 아직까지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해지는 속보 상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작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요.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로 미 구축함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지 아니면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업무를 할지 외곽에서 있을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턱대고 배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이 유일한 미국을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인데 이 프리덤 작전이 성공한다 그러면 이란의 지렛대가 사라지거든요. 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정중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직은 정중동이다. 뭔가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더라고요. 미국 중부사령부에서 투입된 전력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전력도 꽤 여러 가지가 출동을 한 상황이고 구축함 항공기 100대 이상 또 장병 15,000명이 작전에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어떤 식으로 계획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원범 위원님,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만 이 좀 배치된 전력을 봤을 때 어떤 작전을 할 것 같다 좀 예상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지금 저게 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항모는 못 들어가고요. 국가의 자산이니까. 구축함도 피격 가능성 때문에 쉽지 않고 헬기 같은 경우는 소화기도 위험하죠. 그다음에 항공기는 장기간 작전이 어렵고 그러니까 과연 프리덤 작전 이제 취지는 안에 한 2,000척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빼내면 이제 대부분 유조선이거든요. 예. 그럼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해적 발언도 나왔지만 지금 인도적 문제 해결한다는 이미지도 취할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효과를 노리는 건 분명한데 저희가 워낙 위험한 지역에서 미군이 안 들어가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럼 이란은 휴전합의 위반이다. 군사작전, 이란군의 허락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에 돈을 주거나 이란의 군사적 보호 요청을 하면 그것도 세컨더리 생션, 2차 보복을 하겠다, 이런 제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연 어떤 식으로 할지 만일에 미군이 본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란과의 교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 좁은 해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요. 뭔가 기존 경로보다는 이제 강화된 보안 구역을 설정해서 이쪽으로 좀 빼내지 않겠느냐. 트럼프는 에스코트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직접적으로 1대1로 배들을 이제 호위해서 데려 나온다기보다는 조율을 좀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보니까 각국의 해운사라든지 보험사를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좀 도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프리덤 작전은 일단 어떻게든 간에 지금 군을 투입해서 이 항로를 열어서 일단 배들을 빼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동안 안 했을까요? 만약 이런 작전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계속 못 해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이 워낙 위험한 지역이고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으로 여기를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좁은 지역에 만약에 저는 구축함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 노출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유조선들이 아무런 이런 어떤 확인 없이 사실 이게 또 보험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격당하면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선사들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나 괜찮아 하더라도 아니 이란이 나가면 공격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배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만약 이 지역에 이렇게 해서 15,000명 투입해서 장악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면 왜 그동안 그런 미국이 여기에 절절매면서 이 지역에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못 풀었는가. 그리고 기뢰도 지금 꽤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돌고래를 이용해서 기뢰를 투입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폭 돌고래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선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배를 쉽사리 움직이게 할 그런 가능성은 없고 일단 선원들이 잘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배를 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작전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이란에서는 프로젝트 프리덤은 휴전 위반이라고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임 합성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کشتی‌هایی که مربوط ب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اشه به هیچ وجه حق عبور از تنگ هرمز رو نداره. با اون قانونی که ما وضع می‌کنیم و
اجازه‌ای که از فرمانده معظم کل‌قوا گرفته میشه. This was never meant to be a fair fight, and it is not a fair fight. We are punching them while they're down, which is exactly how it should be.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얘기를 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가지 좀 타격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피해를 받았는지가 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유조선 한 척은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이란의 모기함대로 추정되는 소형배 여러 척이 화물선 한 척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확실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영국 해사기구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뭔가 무법지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좁기도 하지만 주변이 거의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해저 동굴이 있고 긴 수로 터널들이 있습니다. 네. 섬도 있고. 그러니까 이란의 해군이 90%가 괴멸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대형 함정들은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고 소형 함정, 고속정, 어뢰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일단 동굴 운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선 선단에 껴 있으면 식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런 유조선은 소총 한 발로도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소형 선박들이 공격했던 건 당연히 이란이죠. 근데 이란이라고 말은 안 하죠. 그러면 선박들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골목에 개가 한 마리 무서운 개가 있는데 사람 보는 개가 저쪽 바깥에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와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개를 막아야 되는데 개는 안 막고 나와라 그러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란은 나가면 우리 통제하에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미군이 원하는 지역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개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무서운 개가 있는데 막아주지는 않고 그냥 나오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이 묶여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선박들만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저희가 계속 전쟁 내내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선박 납포로 치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에 껴있는 나라들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종 위원님, 네. 일부 우리 배들도 우회로를 통해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발이 묶여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아마 2,000척 가까운 배들이 일단 억류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박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일단 식량 중등이 이제 작은 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상당수 지금 배들이 지금 식수와 지금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지금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한계점에 지금 달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일반 작은 선박으로 배달되어지는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이 가격도 비싸고 예. 썩은 채소들이 배달된다든지 이러한 사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배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안전 조치들이 사실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0척 정도 우리나라 선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억류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그동안 보면 한두 척 정도 이제 해서 지금 빼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거는 이제 일본과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성공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억류 현재 상황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대체 프로젝트 프리덤의 정체는 뭔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 달 가까이 협상안과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Iranians originally put forward a 10-point plan that was fundamentally unserious, unacceptable, and completely discarded. It was literally thrown in the garbage by President Trump. So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So who you want to go blast the hell out of them? I prefer not. On a human basis, I prefer not, but that's the option. Do we want to go in there heavy and just blast them away? Or do we want to do something? 네, 미국의 협상안에 이란이 역제안을 했고 이게 여전히 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지에서 나온 말들은 이런 겁니다. 이란이 14개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받고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해봤지만 수용 불가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대응을 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범 위원님, 예. 이제는 정말 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협상은 뭐 진척될 기미는 없어 보이고요. 대체 어떻게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사실 별로 안 좋은 지저분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위험하고 그냥 치고받으면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라는 카드를 가지고 세계 경제와 미국의 목을 잡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거꾸로 호르무즈 역봉쇄로 이란의 목을 잡고 있거든요. 누가 버티냐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안들은 뭐 19개 아니다, 14개항이다, 10개항이다 다 의미 없어요. 예. 이란은 농축을 어떻게든 우라늄 농축 권한은 포기할 수 없다고 미국은 그걸 내놔라 이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 선택지가 이제 갈리바프 이란 외회장, 벤스 부통령이 초기에 만났을 때 그러면 농축을 일정 기간 20년 여기까지 안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 아니었으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상황을 보면 일단 이란을 백기투항시키겠다. 예. 완전히 농축 권한을 포기하겠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해법으로 이 역봉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면 말라 죽을 거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란은 이미 잃을 걸 다 잃었기 때문에 거의 독재 정권이잖아요. 민심을 신경 안 쓰니까 예. 아마 정권이 붕괴돼도 그 안을 받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 갖고는 지금 협상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란은 명분, 농축 권한을 유지했다라는 명분이 이 명분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왜 전쟁했어? 이걸 받아내려고 요 그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 그림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핵에 있어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SNS 업로드와 언론 인터뷰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로리다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에 마이크가 잘 안 나온다면서 화를 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An invasion of our country. Tell them to turn up the microphone, will you please? Turn up the mic. You know, I hate it. You pay these guys a lot of money, and then you get up and the mic isn't on properly. And then they want their money, and I don't believe in paying people to do a bad job. And I'm screaming my ass off because the mic is no good. Turn the mic up, please. 저렇게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최근에 보니까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도 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SNS 글을 올리고 언론 인터뷰도 자주 하는 대통령은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진 한 장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링컨 기념관이 있고 현재 개보수 중인 반사 연못이 있고요. 여기에 본인은 이제 황금색 튜브 의자에 앉아 있고 뒤에 몇 명 얼굴을 알 수 있는 참모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이게 AI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인데 구전현 변호사님, 대체 이건 어떤 의미로 올린 걸까요? 사실 반사 연못이 굉장한 명소이거든요. 근데 저기가 녹조 현상 때문에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질 오염에 관한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사업가 시절에 100여 개의 연못을 만든 경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그동안 주장했던 워싱턴 개선문 얘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에 갔다 와서 프랑스의 개선문처럼 우리도 미국의 개선문 있어야 된다. 그거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왕이 되려고 그러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거 워싱턴이 그걸 만들면 저 경관들을 시야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보호한다. 아마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나는 이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추진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토달든 말든 이건 필요해서 내가 결정한 거고 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최근에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도 워싱턴 그 연회장 자기가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거 그게 필요가 이래서 있지 않냐. 꼭 그게 그런...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거에 다 껴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녹조 현상에 의한 수질 개선 문제도 이제 연결해가지고 아마 개선문 문제까지 아마 연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여성은 왜 넣은지 모르겠고 황금색 튜브 굳이 저렇게 깨알같이 넣은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미국은 6개월 뒤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 2기 임기 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게 지지하지 않는다가 최고치입니다. 지지가 아니고요. 지지는 37%, 지지하지 않는다는 62%를 기록을 했는데 트럼프 1기, 2기를 통틀어서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저것 때문에 조금 더 조급한 것 같기도 하고 전쟁 이후로 여론이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조함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쟁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마가 세력조차도 지금 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가장 악재는 11월에는 중간 선거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 그 상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 하원 지금 다 공화당 다수당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간 선거 때는 하원은 다 하지만 상원은 3분의 1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안 좋더라도 뭔가 공화당 우세인 다수당인 상황이 뒤집히진 않을 거라는 여론이 많습니다만 하원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됐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남은 내년부터 임기 남은 2년 반 정도의 그 중간선거 이후엔 2년 남게 되는데 사실상 조기 레임덕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지금 국정 수행 지지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1기가 있었잖아요. 1, 2기 통틀어 최저치입니다. 지금 부정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지지율도 가장 낮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여유로운 척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 지금 앞으로 트럼프는 2년 뒤면 은퇴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공화당을 이끌어가야 될 정치인들에게는 지금 속이 타는 상황일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트럼프의 골프 사랑은 워낙 유명한데 전쟁 기간 중에도 골프장을 연일 찾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무조건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총출동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거는 어디를 간 건가요? 어디 경기장을 간 것 같은데요? 네, PGA 투어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PGA 투어 경기가 열립니다. 그거를 이제 관람하러 지금 가족들과 함께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물론 뭐 대통령 휴식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뭐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아마 이 주말에 골프장과 예전에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간다고 해서 많이 비난을 받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지금 경호 비용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 추가 비용 지불한다고 그래요. 네. 아마 이날 경호 엄청 세게 했을 겁니다. 지난번 그 힐튼 호텔에서 이제 저격 사건, 미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이 원래 대통령 이런 개활지에 가면 2중, 3중, 4중에 지금 경호를 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 높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까지 골프장 전체를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경호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대통령 가족들이 다 움직였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지난 사건 이후에 아마 이런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보였기 때문에 아마 비밀 경호국이 엄청나게 아마 여러 가지 힘을 썼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산은 오르는 곳이다. 관악산에 가실 때는 쓰레기 담아올 봉투를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값 된 오징어 못 먹은 지 오래다. 네, 저도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오징어 값이 많이 오르긴 한 것 같더라고요. 50대 아저씨한테 오빠라니 심각한 망언이다. 네, 아저씨들의 메타인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댓글입니다. 아이가 중심에 선 게 아니라 중심에 세운 것이다. 정치인들이 조금 더 행보를 조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죄라면 재판을 받아야. 구정용 변호사가 아까 하신 얘기 같은데요. 무죄라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 순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북한 여자 축구팀이 오는 20일 경기를 위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년 만의 방문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에 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하고. 미안한데요. 그 국호를 정확히 불러야 우리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팀이니까 이제 국호를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이게 다 이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호칭하지 않고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비가 이제 멈추고 그 다음 날이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좀 살이거든요, 몸을. 지던 동지께서는 저희를 데리고 이제 딱 그 흙탕물 정말 더러운데 딱 그 앞에 순서대로 쫙 서서요. 그냥 순서대로 그 앞에서 그냥 굴기를 딱 해야 돼요. 수도 없이 얻어맞았고요. 저도 수도 없이 찼고요. 저번에 내가 당했으면 이번에 너 한번 죽어봐 이런 걸 속으로.
네, 북한의 프로 축구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20일 경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수원FC 위민과의 경기를 위해서 한국으로 내려온다라는 소식인데요. 조원범 위원님, 네. 저 선수단을 보니까 뭐 리유일 감독도 잠시 뒤에 저희가 짚겠습니다. 상당히 유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아끼는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의 프로리그죠. 이제 북한이 뭐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프로리그가 있을 수는 없는데 북한도 이제 남자 1부 리그가 있고 여자도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강한 팀이 사이오 남녀. 사이오는 이제 4월 25일 1932년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을 창건했다고 하는 날인데 그 사이오 체육단이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내 고향 신생팀이 일종의 기업 후원팀입니다. 기업팀인데 네. 예. 이 팀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사이오 체육단도 꺾어요. 그 김정은이 아주 각별히 아끼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리유일 감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들으셨다시피 북한이라고 하니까 국호를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강경하게 나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팀을 이끌고 이번에 한국으로 오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런데 북한이 원래 불참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참석을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뭐 우승 상금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10년 훨씬 넘었죠. 그때 아마 북한 여성팀들이 한번 왔었던 적이 12년 전에. 네, 있는데 아마 그때 오는 거와 지금 오는 거는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어떤 남북 교류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늘 김정은이 이제 두 개 국가를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거는 그냥 국가 대 국가로 AFC 경기에 참석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는 거는 크게 어떤 남북 교류의 어떤 뭐 가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북한이 자신들의 두 개 국가로 어떤 면에서 뭐 이제 공포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경기하니까 가는 것이다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예. 아마 그런 의미로 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슨 어떤 이 남북 교류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정말 경기만 하고 가는 뭐 그러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21일이라고 하니까 2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저녁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탑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